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공부 잘 하고 있나요? 우리 한국사 2 이런 교재 참고해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주요 내용들은 교과서에서 출제하게 될 것이고 선생님 두 분이니까 교과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한국사 2학기 중간고사 내용 요약할 수 있는 강의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험 범위, 10쪽부터 57쪽까지이고요. 중간중간에 빠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되, 이런 내용도 충분히 보기의 내용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도로도로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국사 처음의 주제 자체가 이제 일제강점기죠. 말 그대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강제 식민지 지배당하게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크게 세 가지로 특징을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1910년대 무단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 다른 말로 민족 분열 통치라고 부르고요. 네, 마지막 민족 말살 통치. 선생님이 특히 강조했던 부분은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30년대, 40년대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네, 1910년대부터 일본의 통치 방식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할 거예요.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헌병 경찰제를 실시한다라고 했죠. 쉽게 이야기해서 군인이 경찰의 업무를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강압적이고 찍어 누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정치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군 주요 병력을 주요 도시에 배치해서 이미 1907년 정미 해산 이후에 우리가 군대가 해산돼서 정규군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일본 군에 의해서 조선의 군대가 운영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되겠죠. 또한 말 듣지 않는 조선인과 같은 경우에 곤장을 때려서라도 뭔가 말을 듣게 하겠다. 사실 인권적인 시각이나 오늘날의 현대적인 시각에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법률들이 당시에 시행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경제적인 조치로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들을 조선 내에서 땅을 총독부가 회수해서 그 땅을 통해서 뭔가 부를 축적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너무 많은 땅을 총독부가 관할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08년에 만들어진 일명 동척, 동양척식 주식회사 만들어서 거기에서 땅을 관리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했었고요. 신고하지 않은 땅, 그리고 국가 소유의 땅, 나아가서 어, 소작인들이 갖고 있었던 경작권 같은 것들이 부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회사령. 네. 조선 내에서 회사를 세울 때 우리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총독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서 조선의 경제권, 나아가서 자본을 장악하려고 했던 의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1920년대의 문화 통치, 민족 분열 통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보통 경찰제를 실시했죠. 앞서 헌병 경찰제에서 겉에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고, 다만 경찰 수가 약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치안의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자, 또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문화통치나 민족 분열 통치 시발점 자체가, 시작 자체가 3.1운동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저항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뭔가 약화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을 따르고 있는 조선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말만 꺼내게 됩니다. 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1910년대 주어지지 않았었죠. 1920년대는 일부 주어지긴 하나 거의 삭제, 검열이 강해서 의미는 없었다. 네, 친일 세력을 양성하고 있다. 네, 아까 지방자치제 실시랑 유사한 맥락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1910년대도 친일파 양성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통치 방식에서 일반적인 맥락에서 20년대에 주로 친일파를 양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920년대 경제적인 조치로 산미 증식 계획을 하고요. 자, 수업 시간에 정리했듯이 30년대 초반까지 걸쳐 있는 경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외우지 말라고 했죠. 10년대는 땅 가져갔어요. 20년대는 땅에서 생산된 것 중에 가장 돈이 되는
쌀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당시 일본이 경제적인 발달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 부지가 많아지게 되면서 쌀이 부족했고 그 부족한 쌀을 조선에서 수입했다라고 일반화하면 가장 이해가 쉽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 쌀이 부족한 현상도 있었고, 자, 또한 회사령과 같은 경우 어떻게 됐나요? 네, 처음에는 총독부가 허락을 해줘야 했습니다만, 1920년대는 신고만 하면 네, 일본인들이 쉽게 조선 내에 들어와서 회사 세울 수 있도록 네, 자본제도, 경제제도 바뀌어 나가는 모습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마지막이죠. 일제강점기 3단계로서 민족 말살 통치기 한번 정리해 보겠고요. 자, 일본 뭐 하고 있다고 했죠? 뭐라고요? 전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의 정체성 자체를 일본식으로 개조시켜서 전쟁에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강제적으로 믿어야 돼! 라고 이제 강요하는 거죠. 자, 또한 우리말도 표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1910년대부터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네, 과목을 이미 없애버리거나 정체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졌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30년대, 40년대에 걸쳐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또한 이름도 네, 일본식으로 반드시 네 글자를 사용해야만 학교를 다니거나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조선 내에서 살아가는 것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강하게 억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또한 일본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전쟁의 무기나 물자들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보다 편리한 주로 북쪽 지역에서 군수공업을 육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교과서에 남아있는 화학 비료 공장 흥남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밑줄 쳤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또한 인적 자원의 수탈로서 네, 군인, 학도병 이런 거 당연히 데려가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네, 시사적인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겹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물적 자원의 수탈, 쇠붙이, 쌀 이런 것도 전쟁이라고 하는 대의를 이유로 해서 국가가 빼앗아 가게 되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이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공출제, 뭐 배급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일제강점기 일본의 통치 방식들 찍어 누르는 과정들을 우리가 정리했는데, 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민족운동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제의 통치 방식도 시험에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죠. 자,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 보겠습니다. 사실상 국내는 네, 일본 총독부가 있으니까 활동이 좀 어렵겠고요. 그래서 비밀 결사하는 거고요. 국외에서는 주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이걸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자치기구다, 자치운동이다라고 부르고 더 쉽게 표현하면 군인들을 양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간도, 연해주, 미국, 중국 땅에 걸쳐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0쪽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러 단체 많은 거요. 아주 간단하게 본다면 1910년대 국내에서는 몰래 단체가 만들어졌었고 마지막 의병장까지 교과서에 빠져 있지만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에 해당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국외 먼 땅과 가까운 땅에 걸쳐서 다 저항하고 있는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반화를 시켰을 때 가까운 만주, 연해주에선 주로 군대를 양성하고 있다라고 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먼 중국이나 미국 땅에서는 외교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미국 땅에서도 군대 육성에서 뭔가 국내로 진공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부의 모습도 당연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계속 저항하고 뭔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1919년에 3.1운동이 터지게 된다.
자, 3.1운동 교과서 33쪽에 있습니다. 그만큼 전 국민이 참여했던 거국적인 운동이었다라고 했었죠. 다양한 계층도 참여했었고, 여성, 뭐, 아이, 뭐, 이로 말할 수 없겠죠. 자, 3.1운동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3.1운동 누가 죽었을 때 일어났다고 했죠? 순종입니까? 네, 고종이죠. 고종 죽었을 때 장례 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 그 전에 직전에 작은 만세 운동이 28 독립선언이 있었고 또 국외적인 영향들을 떠올려 본다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같은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서울에서 시작돼서 네, 도시, 그 다음에 농촌 나아가서 해외까지 뻗어나가게 되는 흐름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유관순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결과 일제 통치 방식이 바뀌었죠. 우리 적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죠? 1910년대 부단 통치가 1920년대 민족 분열 통치,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민족 대표 33인이 어떻게 됐나요? 네, 자진 체포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결국에 대표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보다 조직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더라. 4월 10일 한 달 뒤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임시정부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로 통합됐다고 했죠? 어디로 통합됐죠? 상해요. 왜 상해라고 했죠? 네, 일명 조계지라고 해서 외국의 간섭을 뭔가 덜 받거나 외국인들이 많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과 교섭을 하는데 보다 편리한 지역이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대동 단결 선언과 3.1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 자, 주요 활동 보면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방금 이야기했었잖아요. 상하이로 둔 이유가 외교를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로 이승만 주도 하에 뭐 미국하고 접촉을 많이 하려고 했다라고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볼 수 있겠고, 자, 여러 가지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외교라고 하는 거국적인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뭉친 겁니다. 근데 뭔가 활동이 잘 안 되고, 뭐 교통국 연통제 이런 게 날아가니까 돈이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다. 그게 국민대표회의 회의다라고 했었고, 그 결과, 네, 새로 만들 거냐, 그대로 유지할 거냐, 창조파, 개조파 논쟁이 발생했다라고 했었죠. 그 과정에서 사실 임시정부는 많이 가라앉았습니다만 이후에 이승만을 탄핵시키고 집단 지도 체제로 정치체제 바꿔서 한번 변화를 줘봤고요. 자, 또한 김구 주도하에 만든 한인 애국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자,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공청간자, 공호동, 청산리,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삼부통합. 삼부통합 뭐라고 했죠? 참의부, 정의부, 친민부. 네, 요게 네, 두 번의 큰 승리, 네, 두 번의 큰 피해. 네, 세 개의 정부가 또 두 개로 통합됐죠? 네, 국민부, 혁신의회로 통합된다라고 했습니다. 수업 중에 물어봤었죠? 당과 군이 하나의 세트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지금 이게 히읗 들어가니까, 히읗 들어가는 것들하고 같이 묶어서 연결해서 기억하면 여러분이 적어도 오른쪽에 있는 뼈대는 헷갈리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문제에서 만날 가능성은 적지만, 혁신의회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물어봤을 때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수업 중에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지 봅시다. 2. 공호동 청산리 2.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3. 참의부 정의부 친민부 참정신 3부 통합 자, 3개가 2개로 국민부 혁신의회로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1919년에 만들어진 의열투쟁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의열투쟁 내에 이 초록색으로 체크된 쪽이 이제 의열단이고요.
좀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요 파란색 계열로 체크된 쪽이 한인애국단이다라고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네, 교과서 40쪽에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의열투쟁이란 일명 파이어 인더 홀 혹은 빵야 빵야 암살로서 네, 의열단 1919년에 만들어진 단체였고요. 김원봉이 주도하에 만들어졌고요. 신치호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혁명 선언을 써줬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폭력적인 수단, 암살을 할 수밖에 없다. 너네가 괴롭혔으니까 우리도 저항하려고 하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러 인물도 봤었는데 계속 폭탄 던졌어요. 계속 암살했어요. 근데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직적인 무장투쟁. 쉽게 이야기해서 폭탄 던지고 암살했다가 군대 양성해서 싸우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바뀐다. 자, 그 다음 한인애국단. 아까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한번 정리했었죠. 임시정부 활동의 부흥의 계기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김구 주도하에 이봉창, 윤봉길이 활약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계속해서 보면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입니다. 주로 실력 양성 운동론자들 혹은 민족주의 계열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른 표현으로 실력 양성 운동을 애국계몽이라고 생각해도 좋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교육이나 산업, 경제적인 부분을 꼭 키워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독립운동인 겁니다. 네. 일본 물건들이 계속 들어와서 팔리니까 경제가 어려워. 조선인 사람들이 만든 조선인들의 물건을 소비하자. 자, 다만 사회주의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평양에서 시작됐었죠. 자, 우리도 교육을 제대로 받고 싶고 한데 일본이 제대로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대학이 없어. 쉽게 얘기해서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서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었다. 자, 또한 약간 변질돼서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하니까 일본의 지배 하에 들어가서 조선 사람들이 하나의 행정구역이 돼서 거기에서 뭐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 같은 그런 관리직을 뽑게 되면 자치가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발생했었다라고 했고 이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일파다라고 일반화시키면 가장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학생운동 두 개 배웠죠? 1926년 60만세운동, 네, 왼쪽에 있고요. 경문이죠. 자, 그 다음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 자, 선생님 수업 중에 설명하건데,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보다 좀, 뭔가 격렬하다. 좀 민족적인 각성을 좀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자, 학생운동, 네, 정리해 보면요. 네, 60만세운동, 네,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연대해서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순종 죽었을 때 만세 시위가 일어났었다라고 했습니다. 고종 죽었을 땐 3.1운동, 순종 죽었을 때는 60만세운동. 네, 이후에 네, 3년 뒤죠. 광주학생 항일운동, 학생들 사이의 다툼에서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영상으로도 확인했던 것 같고요. 네, 그 가운데 192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가 있다. 자, 바로 60만세 운동 때 사회주의랑 민족주의가 연대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민족주의 연대한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교과서 속에서도 신간의 내용들 확인해 볼 수 있었죠. 특히 신간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연대하려고 하는 일명 민족 유일당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가장 직접적인 뭐 계기랄까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정오의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연합하는데 타락하지 않은 민족주의. 네, 그 다음에 사회주의랑 연대한다. 그들을 비타협적인 민족주의라고 부르고 있죠. 자, 또한 신간의 강령 자체를 보면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고 해서 타락한 민족주의랑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색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간에 빨리 정리해 봅시다. 60만세운동, 네, 민족유혈당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잘 아는 것이고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연대했는데 타협적이지 않은 민족주의만 자치론자들은 아웃, 기회주의자라고 비판을 했었고요. 자, 활동 보면
약간 온건해서요. 최대 단체로 성장했습니다만, 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도 진상조사단을 보냈고요. 여러분 헷갈리는 게 60만세 운동에는 진상조사단을 보낼 수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쵸. 순서상에서 틀리잖아요. 자, 또한 해치가 아니라 해소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발전의 의미가 담겨 있겠고요. 자, 자매단체 뭐라고 했죠?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근우회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 수업 중에 우리가 밑줄 한번 걷었죠? 자, 어떤 내용이죠? 네, 마라토너 손기정에 대한 이야기. 기억납니까?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민족문화 수호운동. 어떤 것들이 우리 문화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죠?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거죠? 언어, 우리말, 국어, 역사. 네, 좀 넓은 의미에서 언론까지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독립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각각의 식민사학에 저항하려고 했던 민족주의 사회경제 사학, 뭐 실증사학, 뭐 이런 학자들 있죠? 각각 주장들 여러분 잘 구분해 보시고, 자, 언어와 같은 경우 우리말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선어 연구회랑 조선어 학회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여러분 특징 수업 중에 이야기했었죠? 기억 안 나면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자, 또한 언론과 같은 경우 동아일보든 조선일보든 뭐합니까? 네, 시골로 들어가서 다 한글 교육시켜 주는 겁니다. 혹시나 네, 활동명이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구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략하게 시험 범위를 쭉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영상을 찍을까 말까도 고민했었고, 시험 난도도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출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거나, 자, 1학년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총 4번의 이제 고사를 보게 되고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자, 1학년이 이제 어느 순간에 4분의 3이 와버렸다라고 하는 거. 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하시고요. 여러분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이 영상 여러 번 돌려보시고 여러분 교과서, 뭐 교재 참고서, 문제집 잘 참고해서 풀어보시면 충분히 한국사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 만나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안녕.